김태현의 정치쇼 경제 끌어올려. 자, 경제 끌어올려 시간입니다. SBS의 한지연 기자, 권혁중 경제평론가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시경제부터 생활경제까지. 이거부터 좀 해보죠. 한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우리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범위를 향후 10년간 5% 이내 이렇게 네. 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요거 이제 최종안 확정된 건데 네. 자세한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미국 반도체법이 미국에다 투자하는 기업에다 생산 보조금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고스란히 중국에 안 가게 하겠다, 못 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는 건데 보조금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걸 얼마까지로 말씀하신 듯이 이게 제한하느냐 이 최종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가 5%, 범용 반도체는 10% 이렇게까지만 가능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이 한국 정부에서 첨단 반도체 10%까지 허용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초안에 이 5% 제한한 게 월 단위였던 게 지금 연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5% 제한을 하면 좀 깝깝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간 단위로 바뀌면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인 걸로 볼 수 있어서 나름 선방했다는 평이 많고요. 또 이 생산 능력 확장이 뭐냐 이 정의에 있어서 초안에는 장비가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빠지고 클린룸이나 생산 라인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존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장비 교체나 또 기술 업그레이드는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때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일단 정부와 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 지금 피했다. 이런 분위기인데 정부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미국과 협력을 지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도 현재는 이 업계의 의견이 좀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한시름 놓았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건 앞서 한 기자가 표현한 최악은 면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대한 거래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초안에는요 중대한 거래 규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 중대한 거래가 처음에는 되게 애매모호했다가 나중에 이게 10만 달러였습니다. 10만 달러 해봤자 우리 돈으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면 안 돼 이거였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는 폐지가 됐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와 TSMC, 인텔 여기서 이제는 좀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이게 좀 받아들여졌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능력 측정 단위를 이제는 연단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마다 이게 나오는 생산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빡빡하게 가지 않고 연으로 퉁쳐서 계산해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구축 중인 설비 가드레일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눈에 띄면서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한시름 놓았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앞으로 추후 이 보고서를 좀 더 보겠다라는 거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없는 게 낫겠죠. 차라리 반도체법이라는 게 아예 없으면 좋았을 텐데 중국 견제하기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영향은 계속 줄 것 같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얘기 좀 해볼게요. 추석 연휴 때 뭐하지가 아니라 이제 추석 연휴 때가 되면 오늘부터 음식 준비들 하시잖아요. 장 보고 그렇죠. 전도 맞아요. 부치고 과일도 사고 물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한 기자. 네. 원래 항상 제일 걱정하는 게 제일 비싼 게 소고기니까 제사 지낼 때 이제 차례 지내고 하면 고기 있어야 되니까 소고기 값이 비싸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한우가 워낙 비싸서 그건 아니고 이번에는 과일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이게 날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름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날 이 대형마트 34곳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특징을 보니까 과일이나 참조기, 쌀, 밤 이런 건 좀 다 올랐는데 오히려 소고기는 내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소고기는 왜 내렸을까? 과일 같은 경우는 봄에 기온이 너무 낮았고 여름엔 또 폭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황이 좋지 않으면서 이 공급량이 준 건데 배 가격을 보니까 5개에 16,000원, 그러니까 한 개에 3,200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열흘 전과 비교해서 32%나 넘게
넘게 올랐습니다. 전통시장이 조금 더 비쌌어요. 같은 개수로 17,600원대로 해서 지난해보다 14.5% 비싸졌고요. 사과는 이거보다 조금 덜 오르긴 했지만 이 전통시장에서 5개 15,000원대로 2.7% 올랐고 대형마트에서는 17,000원대. 그래서 이제 평균 가격으로만 따지면 배는 마트에서 좀 사시고 사과는 전통시장에서 사시는 게 이득입니다. 또 이 물고기류 중에서는 참조기 또 많이 비싸졌습니다. 지난해 추석 성수기보다 30% 넘게 올랐고요. 아까 이제 소고기 내렸다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차례 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이게 차지를 하니까 공급량을 늘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격이 떨어진 건데 특히 뭐 우둔살, 양지 이런 부위가 최대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양지로 국 끓여야 되니까 맞아요. 양지가 비싸게 하겠네. 공급량이 늘었다는 거구나. 그러면은 권평론가 장 보러 갑니까 추석 때? 저는 보러 갑니다. 아 그래요? 네. 뭘로 가십니까? 저는 뭐 보통은 전통시장 많이 가기도 하고 전통시장도 대형마트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 동네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도 가기도 하고 대형마트 가는데 근데 사실상 대형마트가 더 끌리긴 합니다. 왜 그래? 쇼핑이 편리해서 그런 거야? 그렇죠. 쇼핑도 편리하고 주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를 가긴 가는데 사실 지금 이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체 그 추석 물가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성수품이 28개 봤더니 그러니까 앵커님께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는 특정 품목을 이제 조사하셨는데 전체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그 전통시장이 좀 더 쌉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전체로 보면 30만 원 정도 추석 차례상이 나오는데 전통시장이 한 26만 6천 원, 대형마트가 34만 원 정도 돼서 전통시장이 좀 싸긴 싼데 근데 되게 의아스러운 게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지난해 차례상 준비 비용보다 올해가 조금 더 적어졌다. 그러니까 사실 물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지난해 비용보다 한 4%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비쌌어요. 사실 작년에 훨씬 더 고물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비교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낮아진 거지. 이게 사실상 언론에서 말하는 뭐 물가가 낮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도 고물가고 작년에 워낙 고물가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뭐 농산물 할인 지원, 유통업체 할인 행사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막상 농산물 할인한다 그래서 이제 마트를 가요. 그러면 꼭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체 마트에 페이를 써야 된다든지.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너무 그렇게 다 그 페이를 쓰면은 깎아주게 해가지고 그렇게 따도 페이가 몇 개를 깔아대는지 몰라 이거. 그래서 이거는 좀 없애줘야 소비자들이 이렇게 할인 정부가 이제 돈 푼 거에 대해서 좀 혜택을 드릴 텐데 이거 그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 좀 개선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선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이맘때쯤 보면은 그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역대로 선물을 변천사.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이런 거 선물 많이 했는데 어느 해에는 언제부터 몇 년까지는 한우가 유행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죠. 최근에 양양 송이버섯 선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비싸졌다면서요? 네, 지금 21일에 양양송이 공판이 있었는데 이게 진행이 됐는데 1등품이 1kg에 156만 2천 원이 됐어요. 이게 낙찰이 됐어요. 너무 비쌉니다. 내가 그냥 웃겨서 헛웃음이 나오는데 아무리 양양송이가 비싸고 귀한 건 알겠는데 1kg에 156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근데 계속 오르는 게 20일에는 1등급이 136만 8,800원이었고 지난 19일에도 1등급이 122만 원. 여기서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원래 비싸긴 한데 좀 156만 2천 원. 1kg면 어느 정도 될까? 송이가 한우 1kg라고 그러면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송이는 또 가벼우니까 1kg라고 하면 좀 양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네. 이게 이제 생산이 좀 확 줄면서 비싸진 건데요. 22일까지 공판된 송이가 770kg인데 지난해 14% 수준이고 5년 평균과 비교해도 31%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송이버섯? 사실 수요가 많죠. 이게 송이버섯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조선시대 영조 아실 겁니다. 오래 사셨어요. 이분이 4대 별미를 뽑았는데 송이, 새끼콩, 고추장, 생전보. 맛있게 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맛있겠다. 송이 그냥 맛있는 그냥 맛있겠다. 그다음에 세종실록을 보면은요, 중국 사신이 이 송이버섯을 요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고.
무엇보다 그 고려시대 때 모근이색 선생님이 계세요. 그 아시죠?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오래 멀리 가네요.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록에 불로초를 찾아다니지 말고 신선이 되는 가장 빠른 비결은 뭐 다른 거 찾지 말고 송이버섯을 먹을 것.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송이버섯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아까 이제는 왜 이렇게 수요는 고정적이고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생육 환경이 이번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10월 중순까지 한 5,000에서 6,000kg까지 이제 공판 시장에 나오는데, 이게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이 두세 배 오르는 게 변동폭이 되게 심한 품목이 사실 송이버섯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억에 90몇 년도인지 잠깐 연도는 확실히 기억 안 났는데 그 해에 네. 송이버섯이 굉장히 이렇게 잘 돼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 추석에 송이버섯 선물들을 많이 주고 받았을 거야. 그래서 송이버섯이 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해가 한 번 있었어요. 90몇 년도가 제 기억은 안 나네. 어쨌든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kg에 156만 원. 아, 이러면 이거 힘들죠. 네, 그렇죠. 먹기도 힘들고 선물하기도 쉽지 않지. 너무 비싸네. 휴게소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왜냐면 또 추석 연휴 때 되면 또 고향 가시고 또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차도 많이 막히고 항상 나오잖아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몇 시간, 서울부터 목포까지 몇 시간. 휴게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휴게소 물가도 장난이 아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네. 한 기자, 평균 판매가가 6,304원이요? 네.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 가격인데 2년 전보다 11.2% 그러니까 634원이 올랐는데, 지금 이 평균 판매가로만 보면 조금 안 와닿잖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식사 말고 뭐 분식, 간식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인기 메뉴 좀 살펴보면 떡꼬치, 또 가면 또 저도 항상 휴게소에서 먹는데 이제는 이걸 4,200원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3,550원이었던 게 4,208원까지 올랐고요. 핫도그도 3,804원이었던 게 4,443원으로 올랐고, 돈가스도 9,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거 조금 안 되는데 이게 1,300원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물론 이 뭐 고물가, 뭐 식자재 가격이 지금 막 올랐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너무 높은 가격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휴게소 음식들이 좀 고급화된 건 맞고, 네. 휴게소별로 좀 지역 특색 딱 살려가지고 거기서만 파는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긴 있어요. 감자 뭐 이런 거. 네, 뭐 어디는 가면 횡성 쪽 가면 이제 한우 이용한 뭐 이런 것도 팔고, 뭐 이렇게 서산 쪽 가면 어리굴젓 이용한 팔고 뭐 이렇긴 한데, 일반적인 그냥 푸드코트 형태에서 파는 그 휴게소 음식들이 그러면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저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이나 이런 상가 지역에서 팔면은 경쟁력이 있는 음식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좀 비싼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거 휴게소니까 그냥 더 맛있어 보이는 거고, 여행 가다가 먹으니까 거기 아니면 먹을 데가 없으니까 좀 팔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네. 너무 비싸. 맞아요. 라고 좀 경고라고 그래야 되나? 네. 이거 음식값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하하는 방안에 좀 권고를 했었던 거죠. 근데 맞습니다. 진척이 없어요? 예, 이게 지난해 9월이었어요. 그 원희룡 장관이 지금 바깥 거품 휴게소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 좀 인하하는 거 어때라고 이제 도로공사 쪽에 제안을 했는데, 사실 도공에서 이제는 영업이 악화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냥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당시에 이슈가 됐었고, 이제 감찰을 좀 지시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제 반대를 했었고, 근데 그 감찰했던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실 물가 상승 때문에 뭐 못 내리겠다라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평균적인 물가 상승보다 훨씬 더 높게 올랐거든요. 사실 이것도 이유도 안 되고, 두 번째가 이 이권 카르텔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도성회라고 있어요, 도성회.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국토부 실장국 고위공무원이 은퇴하시고 나서 거기에 이제는 뭐 회장으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도로공사 사장 출신들이 가는 게 이제 도성회인데, 그러니까 퇴직자 단체예요. 예,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데, 이 도성회에서 사실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게, 실제 저도 이제 경영공시를 찾아봤거든요. 가봤더니 뭐 자회사라든지 손자회사가 그 휴게소에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커피숍까지도 사실 또 운영 되게 많더라고요. 도피하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수수료를 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사실 예전부터 이런 지적은 있어 왔습니다. 작년에 뭐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이 부분에서도 지적도 했었고 야당, 여당 다 떠나서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항상 내놓는 게 이 도성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수수료 체계 이러다 보니까 휴게소 음식값이 높아진다. 네. 이런 얘기가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휴게소 음식을 가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저 상품의 가격이 매겨지는 그 메커니즘이 어릴 때 배우는 수요 공급 곡선이잖아요. 네네네. 상품의 실제적인 가치를 떠나서 수요 공급. 이건 정말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가격이 결정이 되는구나. 네. 휴게소는 거기 달랑 하나인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수요는 많아.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것 같다. 네. 뭐 그냥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이 집 너무 돈가스 비싸고 맛없는데 그럼 옆집 가면 되는데 그렇죠. 피할 수는 있죠. 피할 수 있는데 휴게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 하나예요. 네. 30km를 더 가야 돼. 맞아요. 네, 추석 연휴 때는 30km 가려면 한 2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다. 또 비싼 거 하나 더 해볼게요. 네. 야 불꽃축제. 네. 우리 이 얘기 참 많이 했는데 한 기자. 네. 11월에 부산에서 불꽃축제 한다면서요? 네. 광안리랑 해운대 쪽에서. 네, 11월 4일에 열리는데 벌써부터 지금 막 난립니다. 자릿세? 네네. 광안리 해변에 왜 해산물 포차들 많잖아요. 네. 몇몇 가게들이 지금 테이블 예약을 받고 있는데. 벌써 받아요? 네, 테이블 가격이 송이값입니다. 일부 가게가 테이블 가격을 무려 100만 원이 넘는 지금 자릿세를 받고 예약에 들어갔는데. 잠깐,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플이죠? 네네. 2023년 부산 불꽃축제 좌석 사전 예약.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15만 원부터 120만 원. 네. 120만 원은? 네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실내 4인 테이블이 85만 원이고요. 루프탑 5인 좌석은 100만 원, 8인 좌석은 120만 원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음식값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또 음식값은 따로 별도고요. 또 테이블당 안주를 10만 원 이상은 또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축제 예약이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몇몇 가게들이 앞서서 좀 높은 자릿세를 받으면 이게 또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축제 바가지 요금은 예전부터 뭐 문제가 많았고 네. 이렇게 되면 뭐 축제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뭐 이미지가 안 좋아질 텐데 그래서 이번 바가지 요금을 뭐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조금 적정한 선에서 책정하자 이렇게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거 단속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이슈를 보고 나서 찾아봤어요. 이거 어디서 주최하는 거야?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맞아. 나도 궁금하다. 네, 주체가 부산광역시고요. 이게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시에서? 예, 그다음에 주관이 이제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릿세가 봤더니 여기서 자릿세를 받아요. 유로 좌석으로. 그래서 광안리 그 센터 봤더니 위치를 봤더니 딱 센터더라고요. R석이 이제 10만 원입니다. 1인당. 그다음에 이제 S석이 7만 원. 이게 공식적으로 자릿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짜리는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상인들이 하는 거죠. 거기 상인들이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제 센터예요. 딱 광안리 그 축제 공식에서 딱 센터 의자를 놓고 파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 가격이 되는 거죠. 딱 이 가격에 대해서 높게 받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시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높게 받았대요?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는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서울 세계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에서 주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 부담을 하는 거고 요거는 사실 민간 뭐 협찬을 받지만은 사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용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료 좌석을 받는 건데. 폭죽 비용을 충당한다 이거구나. 그렇죠. 이제 운영 비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현행상 상인들로 본다 그러면 바가지 요금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단속할 법은 없습니다. 이미 뭐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전에 가격을 고시를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예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높은 가격을 받는다? 그런 거는 이제는 근거할 단속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높게 받는 거는 사실 딱 뾰족한 방법은 없다. 그래서 지금 뭐 게시판 가보면은 뭐 지금 위치를 바꿔야 된다. 뭐 그냥 없애자 이런 얘기가 계속 좀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좀 마지막 주제인데 요거. 이 저성장 상고하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올해 상반기 올해 경제 전망할 때. 그런데 어쨌든 저성장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한 기자. 네.
저성장이 뉴노멀해진 상황이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네. 이 뉴노멀이라는 거. 네. 이게 경제 용어로서 어떤 의미예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새로 형성된 표준 뭐 이런 걸 뜻하는 건데. 그럼 저성장의 뉴노멀이라는 거는 저성장이 너무 당연한 거다 이런 의미인 거죠? 디폴트 값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디폴트 값. 네, 디폴트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주요 수출국인 중국 경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수출 7월에 봤더니 1년 전보다 15.5% 줄었더라고요. 뭐 수출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고 대외적으로도 이제 고금리, 고유가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풀릴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중국 리스크나 뭐 해외 충격에 지금 쉽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 초중반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게 뭐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성장이 이게 고착화된 구조적인 원인 좀 짧게 짚어주시면. 일단은 저는 이제 교육이 잘 안 돼, 수출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일단 수출 자체도 안 되고 중국의 부진 일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교육의 20%, 총 수출액의 19%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진이 따지면 뭐 커플링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 경기도 좋지 않는다. 지금 내년 경기 가장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할까? 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 뭐 돈을 운용하시는 분들, 가게 또 챙겨야 될 분들 보면은 지금 상황 거시 환경으로 보면 내년 환경도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성장 기조가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내년 준비를 좀 또 단단히 하셔야 된다. 긴축은 계속 이어집니다. 고금리 상태 이어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에서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원래 좀 더 빨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제 내년 하반기 가서야 이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BS의 한지연 기자,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